지금까지 영화 콘택트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영화 콘택트에 나왔던 설정처럼 만약 우리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콘택트에서 엘리가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외부로 공표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은 외계인의 발견이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면서 발견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라고 발표합니다. 종교 집단에서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40%가량 늘어나고 어떤 종교는 외계인을 발견한 과학자들을 비난하며 그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외계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1997년에 있었던 미국 샌디에고에서의 집단 자살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샌디에고 집단 자살 사건은 1997년 미국 샌디에고의 렌초 산타페라는 곳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에서 총 39구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우주 여행을 기원하던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었는데 우주 여행을 위해서는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는 교주의 말을 믿고 한 고급 주택에 모여들어서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영화 콘택트에 묘사된 장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패널분들은 만약 외계인이 발견한다면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되게 공포스럽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어느 우주전쟁이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면 어느 순간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인들을 다 막 죽이고 학살하고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런 사실 매체들이 많잖아요. 매체에서 오는 메시지들이. 그래서 좀 두렵긴 해요. 너무나 다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종교에서 외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교리 같은 거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대혼란일 것 같아요. 대혼란. 정치, 사회, 모든 시스템, 경제 다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미집이 있는데 사람이 발로 쾅 밟았을 때 개미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역대 일어나지 않았고 경제도 아마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증권가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런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종교들에서도 인류가 망할 거다. 엄청 강해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멈추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게 외계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계인이랑 만나는 거예요?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확실하다고 알았을 때. 그냥 발견만 했을 때는 혼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만났을 때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지만 발견했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냥 신호만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노이만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종교적인 게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과학 발전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부나 그런 무기 제작이나 그런 쪽에서 힘을 좀 쏟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혹시나 이제 모를 지구 침략에 대비해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구 내부의 결속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약간 외부의 적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국방을 한 곳으로 좀 이렇게 모으려는 협정도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있다고만 해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등장하면 완전 그냥 그쵸. 끝난 거고. 사람들 이제 막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 그러니까 전제해서는 막 욜로가 되지 않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아마 경제도 아마 이제 외계인을 이용해야 된다는 외계인 주식이 없잖아요. 외계인 관련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산업. 그러니까 천체, 우주산업? 우주산업은 비관적. 그러니까 우주산업이 도움된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외계인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 그만두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생각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로는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외계인은 조금 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로 지금 전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호기심에 발견을 한 상태여서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서로 알아보고 교류하고 싶어서 온 상태라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기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외계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주나 과학 관련 주가 엄청 폭등하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둘 다 불확실하다면 인간한테 불확실한 거, 두려움이 더 강한 공포로 이른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팩트플리스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좋은 사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망할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산다고요? 아니 주식 무슨 사요? 주식 이제 없어질 텐데.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망한다고 사람들 다 뺄 때 사야지 돈을 많이 벌죠. 생필품을 사야죠. 생필품을. 아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네, 나폴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외계인의 발견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류가 아직 외계인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듯이 외계인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외계인의 존재가 인정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유영하고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바로 가족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들을 환영하는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만에 하나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달의 생명체로 인해서 지구가 큰 피해를 입을까봐 며칠 동안 격리되어서 멸균 작용을 거쳤던 것이죠. 또 다른 예는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탐사선을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탐사할 목적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갈릴레오 탐사선이 임무를 이제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역을 시키려고 이제 보니까 나사의 연구진은 이 탐사선이 만약 목성의 위성 중 한 개와 충돌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 그 탐사선을 지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미처 살균되지 않았던 지구의 미생물들이 목성의 위성과 충돌해서 살아남아서 혹시나 그곳에 살고 있을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 연구진들은 갈릴레오 위성을 퇴역시킬 때 목성의 대기로 진입시켜서 대기의 마찰력으로 인해 탐사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은 수십 년 동안 우주를 탐색하면서 혹시나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태계와 이 외계 생명체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을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실제로 발견되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행동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엘리가 참여했던 세티 프로그램에서 이 행동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세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외계에서 지구로 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외계인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신호를 찾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들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패널분들이 만약 외계인의 신호를 발견한 당사자라면 어떤 절차를 만약에 따라야 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신호를 발견했다는 게 네. 일단 전제가 제가 거기 전파망 환경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엘리가 되는 거죠. 보고했겠죠. 아닌가요? 그 아저씨한테 그 누구죠? 드럼린이라는 드럼린한테 아저씨한테. 드럼린한테. 외계인을 발견했다는 게 또 그 전파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처럼 전파를 수신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전파를 만약에 수신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전파 받고 해석하면 끝 아닌가요? 근데 영화에서 엘리는 이거를 바로 매스컴에 공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는 것인데 저는 너무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저는 약간 좀 보류시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나랑만 소통 가능한지 좀 시도해볼 것 같아요. 독점. 위험하신데요? 독점하기 위해. 왜냐면 제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엘리가 언론에 공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정부 기관에 알렸을 때 아예 이거를 덮거나 자기네들끼리만 독점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러다 내가 배제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표한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걸 모두 공평하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고 그런 발견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알려줬는데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은 정부에서 지금 숨기는 거 아니야? 니들 왜 이거 후속 안 해? 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엘리가 발표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알리기보다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 가능한지 몇 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발견이라 제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난나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게 그 영화에서는 드럼린이라는 어떤 경쟁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론에 밝히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 밝힘으로써 커지는 그런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절 죽일 수도 있겠지만 몇 개의 장치를 해놓으면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라지면 뭐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5층에 있는 저기 밑에 있는 에어컨 밑에를 열어봐라. 그럼 거기에 USB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 몇 개 숨겨놔서 제 친구들한테 다 알린 다음에 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미리 말했을 때 이렇게 너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그 미국 51구역 생각나는데요. 51구역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잖아요. 그럼 51구역 자체도 만약에 외계인이 정말로 거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사실로 밝혀질 때 오는 그 대혼란을 막기 위해 그거를 되게 미스터리하게 남겨놓지 않았나. 51구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51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바다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구역이라는 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거기 구글 지도에 뜨지도 않고 거기 가면은 바로 사살 당해요. 그 표지판이 써 있어요. 여기서 좀만 더 이 표지판을 넘어서 들어오면은 위협 신호도 없이 바로 사살한다. 그래서 거기에 막 깊게 들어가면 막 아파치 얘기도 뜨고 막 난리 난다고. 되게 미스터리한 공간 중에 하나예요. 팩트? 팩트. 네, 제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와. 정말. 구글 위성 보면 이렇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구글 넓은데. 위성이 북한이랑 우리나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뭐 하는 구역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몇몇 대통령들이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은 그거 싹 다 까발리겠다라는 당선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힐러리가 그랬지 않았어요? 힐러리도 그랬는데 근데 그 당선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안하지만 이건 절대 밝힐 수 없다라고 끝내버려요. 항상. 와, 궁금하다. 근데 이게 그 미국 어떻게 보면 어그로가 엄청 끌리는 지역이잖아. 51구역이라는 게. 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숨기기 위해서 51구역에서 그렇게 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페이크로 있습니다. 오히려 남겨놨다는 그러니까 거죠. 외계인이 아닌데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닌데 다른 정보를 그쵸. 다른 곳에 있는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지역이라든지. 군사나 뭐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네. 맞아요. 원래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걸 숨긴다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기는 미국의 군사 시설이고 굉장히 약간 알리면 안 되는 군사 정보들이 최첨단, 집합되어 있는 그런 최첨단, 곳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정보예요. 그 51구역이 로즈웰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알아요. 그런 사건과도 좀 연결이 된다고 저는 그 들었어요. 로즈웰 좀 조작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로즈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흔히 UFO라고 하면은 어떤 비행 접시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추락을 한 건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물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외계인이 탑승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너무 목격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물체가 떨어진 거다라는 것에는 저는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로즈웰 사건도 논란이 됐던 게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걸 밝히는 막 과정들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미국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수사한 다음에 다음날 그 정보를 아예 싹 다 없애버려요. 아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정말 외계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궁금한 건데 미국은 국방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로커트 마틴이나 이런 데 약간 맞나? 그런 회사, 전문 군사 업체에서 사지 않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지금 없는 기술들 그 기술들을 만드는 건 또 다른 거지 않나? 근데 미국 국방 장비들은 대부분 다 민간 기업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민간 있는데 기업에 대신에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다른 나라에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51구역이 한다는 건 되게 재밌네요. 찾아봐야겠다 집에 가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냥 이것도 추측이고 군사 시설이다 이것도 추측일 뿐이고 아무도 몰라요. 재밌네요. 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긴 했지만 죄송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세티 프로그램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계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발견한 개인 혹은 단체는 계속해서 신호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이 신호의 존재를 국가천문연맹 CBAT에 알려서 전 세계적인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곳에서 이 신호가 정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신호인지 평가한다. 세 번째, 신호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신호의 존재를 알린다.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총 9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외계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즉 일반 대중들이 듣는 첫 소식은 어떨까요?
평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내용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진 관련 뉴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접할 때 진도 8 혹은 진도 9 정도 되는 지진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 수치화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인 관련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호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다. 이 신호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수치화된 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하는 공식이 있는데 바로 리오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방정식이죠. 리오 스케일은 우리 인간이 지구 밖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이 방정식의 결과로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도출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충격의 정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리오 스케일은 총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데 평가 항목에는 신호의 종류, 그리고 신호 발견자의 신분, 신호의 거리, 그리고 신뢰성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리오 스케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76년에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를 화성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이때 바이킹호가 찍은 화성의 표면 사진 중에서 마치 사람 얼굴 가면으로 보이는 미상의 물체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화성의 사이도니아 평원이라는 곳에서 찍혔기 때문에 사이도니아 얼굴이라고 불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외계인이 존재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이도니아 얼굴을 리오 스케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 될까요? 바로 2점입니다. 2점이면 가능성이 매우 낮음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하도 논란이 많이 되어서 1990년에 이 사진이 찍힌 지역을 다른 탐사선을 보내서 재탐사를 했는데 더 좋은 화질의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그냥 바위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햇빛의 그림자와 절묘하게 겹쳐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오 스케일도 0점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지구에서 발견된 ALH84001이라는 운석인데요. 이 운석은 원래 화성 표면에 있었던 바위였는데 우연히 지구를 향해 날아왔고 이것이 지구에서 운석으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다른 운석들과 비교해봤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이 운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운석을 확대해서 살펴본 결과 지구의 미생물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유기 생명체 같아 보이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은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 운석의 리오 스케일 점수는 3.6점으로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굉장히 외계인하고 UFO와 이런 미스테리 되게 유행했었는데 요즘엔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UFO가 한창 많이 발견되다가 안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그쵸. 발견되면서 스마트폰 개인이 잘안 화질 나오기 좋은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네. UFO 얘기도 싹 사라지고 미스테리 이런 얘기도 또 싹 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귀신 썰 같은 것도 많았는데 CCTV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많이. 사람이 더 무섭지. 그게 다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관에 사람 오면은 켜지는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면은 옛날엔 사람들이 귀신이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파고들면은 그 센서 등은 이제 컴컴한데 사람이 오면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체를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열을 감지해서 체온을 보고 체온을 반응하나요? 보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그 켜지는 이유는 밖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이 와서 그게 켜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단순히 귀신이다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밝혀지면서 아 이거는 조금 그걸 조절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다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미생물 얘기해 주셨잖아요. 운석에 미생물 붙어 있는 거. 네. 저도 그거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다 좀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맞죠. 너무 작죠. 네, 너무 작기도 하고 지구의 미생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미생물이랑 어떻게 비슷하냐. 그러니까 지구의 기준으로 본 거다. 이거는 그래서 지구의 기준으로 짜맞춘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은 그걸 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전주인가 운석 떨어진 적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운석 그 하우스에 떨어져가지고 아, 주스로 다닌다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자기 집 앞에 하우스인가 떨어졌는데 뭐 1억 정부에서 그 연구한다고 되게 싼 값에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안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직 가지고 계세요? 뭐해? 잘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안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만나님처럼 혼자 하려고. 혼자 독점하려고. 아 농구에서 아니 뭔가 할 수 과학자로. 있어야죠. 그 돌만 가지고 있어서 뭘 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돌 만지면 그 엑스파일 몰라요? 멀더 나오는 엑스파일 보면 아 너무 나 옛날 그거 너무 사람 무섭거든요. 아니에요? 돌 만졌는데 갑자기 막 거기에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건 좀 무섭네요. 그리고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게 옛날엔 되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뭐 엄청난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우주에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그 우주 쓰레기가 지구에 떨어지는 게 연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0톤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궤도를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들도 다 직업들이 있대요. 그리고 우주 쓰레기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인간이 우주로 진출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이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충돌해서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지금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주 쓰레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래 우주에 있던 우주 쓰레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거 날리면서 그 잔해들로 만들어진 우주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얼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들어오기 전에 대기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우주 쓰레기들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를 통과할 때 타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구 중력 때문에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는 거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지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청소부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만들어내는 게 뭐 끈끈이 주걱같이 뭐 날려서 그걸 우주 쓰레기 막 여러 개 붙이면은 어느 정도 무게 되면은 지구로 떨어지게끔 설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우주 쓰레기 없애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앨런 머스크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라고 해서 그 지구에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 올려요. 그런 다음에 전 세계를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구를 그렇게 많은 위성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관측할 때 그 위성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성이 이게 별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논란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 기술 과시하려고 우주에 있는 거 우리가 미사일 쏴서 저거 맞힐 수 있다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하지 마 말했는데 중국이 해볼게 할 수 있어 하고 진짜 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서 진짜 터졌어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중국이 거기서 이제 또 욕먹었네요. 네, 또 욕먹고 이제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에 또 관심을 갖고 우리도 좀 치울게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주는 이제 그런 지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땅을 약간 소유권을 뭐 국가별로 나누고 우리 개인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주도 나눠지지 않을까. 이 구역 섹터를 뭐 어느 나라가 하고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게 지금 달을 어떻게 영역을 나눠야 될까라고 그 논의하는 게 지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어떤 구역인데 이거를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서로 이제 나눠 가질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뭘 이렇게 막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먼저 가서 뭔가 짓고 이러면 이제 거기를 자기네들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러니까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졌을 때는 죽은 사람이 임자거든요. 마치 바다에서 생선을 잡았을 때 먼저 잡은 사람이 장대인 것처럼. 그럼 사실 달에 착륙을 먼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임자죠. 먼저 착륙한 건 러시아잖아요. 근데 착륙했지만 거기서 집 짓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집 짓거나 혹은 달에다가 뭐 집을 지어 버리는 순간 이제 진짜 일론 머스크의 회사의 땅이 되겠죠. 그런 걸로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 되게 유명했는데 알고 계세요? 봉이 김선단.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페이스북 광고도 엄청 떴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이제 뭐 화성에 뭐 달에 이제 영토를 팝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돈 주고 사면은 그 증명서를 보내줘요. 실제로. 아니, 무슨 자기가 권리로? 자기가 그래서 공증된 건가? 검증이 안 돼요. 사기꾼인데 자기가 이제 다큐멘터리에 야. 출연해서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왜 파는 거죠? 물어봤는데 그 나포스님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게 우주 밖에 있는 거는 지금 소유자가 없으니까 발견하면 이제 내 거다라는 건데 그런 논리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여기를 발견하고 내가 팔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데 결국엔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사기로 됐어요?
법정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 미국 사람들 많이 샀을 거예요. 신기하다. 머리 좋은 사람 저는 많네. 토성 사고 싶네요. 토성. 페이스북에서 막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막 태그해서 나 이거 사줘 이러면서 재미로 막 달을? 사주기도 하고. 재미로. 달 1평에 100만 원인데 사실래요? 제가 팔게요. 제가 인증서 만들어 드릴게요. 청취자분들 제가 납부수 인증서 보내드립니다. 청콩. 이제 저 감옥 가겠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한테 메시지가 담긴 신호를 보낸다고 가정한다면 패널분들은 어떤 내용을 싣고 싶으신가요? 외계 문명에게 알리고 싶은 인류의 문화나 어떤 정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명체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인간의 문명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구의 가장 큰 뭔가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산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그냥 동물부터 짐승, 뭐 미생물, 뭐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저는 송출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그 자체. 적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외계인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죠. 아예 안 그렇게 생각할 보내기요? 수도 있죠. 아니 안녕 인사는 할 거예요. 간을 봐야 되니까 얘가 내 소개를 간단히 하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을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는 글쎄요, 그냥 언어 하나만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뭐 영어부터 하이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안녕하세요부터 모든 언어를 모아서 하는 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언어는 없겠지만 하나를 정해서 그 언어의 메시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전 세계의 문명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한국 문명, 미국 문명 이런 식으로 다 전 세계에 있는 문명들을 합쳐서 그 문명의 역사나 뭐 기술 이런 걸 다 합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문명이 있고 여기는 어떻다까지만 보내서 우리는 이런 행성이다까지만 알리고 싶어요. 네, 패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선 혹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와 인간의 존재를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을 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보이저 1호와 2호인데요. 1977년 미국 나사에 의해 발사된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류가 발사한 우주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 2호 모두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20시간 이상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지구와 통신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저호의 원래 목표 중 하나가 태양계를 벗어나 깊은 우주를 여행하는 것으로 이 탐사선에는 외계인에게 지구의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라고 불리는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가 실려 있죠.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언어와 의식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 외계 문명도 이 레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우주 공통의 과학적 법칙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골든 레코드를 해석하면 어떤 지구의 컬러 사진, 과학 정보, 음성 정보, 문학 작품, 인간의 음악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지구의 각종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에 대한 사진, 그리고 인간의 해부도, 인간의 수체계와 단위, 그리고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대략적인 과학 이론, 그리고 바흐의 브란데부르크 협주곡,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유산 같은 거를 좀 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나폴스님은 좀 간단하게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언어에 관련돼서도 55개국의 언어로 담은 환영 인사도 실었어요.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거를 1977년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미국 진짜 대박이네요. 대단한 거죠. 그런 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락이 되고 있어요. 와, 엄청나다 진짜.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레시보라고 불리는 메시지입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는 1974년 11월 푸에르트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내의 구상성단인 M13으로 보낸 전파를 말합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항성계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M13 구상 성단은 추정 나이가 120억 년일 정도로 나이가 매우 많은 성단이라고 합니다. RS-15 메시지는 총 1679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소수 73과 23의 곱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숫자라고 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저호에 실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인간이 십진법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 인간의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이라는 것, 그리고 DNA의 구조, 사람의 키, 지구의 인구, 태양계, RS-15 전파 망원경의 모습 등이 RS-15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화 콘택트에는 팔머조스라는 신학자가 등장하는데요. 평소 신을 믿지 않았던 엘리와는 대조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엘리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영화에서 엘리가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했을 때 팔머는 CNN의 어떤 방송에 과학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TV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회자가 신학자인 팔머에게 당신은 과학이나 과학기술에 반대합니까? 라고 묻자 팔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과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인류는 보다 행복한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인류가 궁극적으로 더 좋아졌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공허하죠. 우리는 외롭고 어느 때보다도 더 동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패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거는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인 걸로 들어가자면은 시간관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직선적 시간관이랑 원형적 시간관으로 나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직선적 시간관이고 이거는 주로 서양에서 믿고 있는 시간관이었어요. 그리고 원형적 시간관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린 더 행복한가? 우린 똑같다라는 게 원형적 시간관이고 동양에서 믿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 직선적 시간관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불교의 환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다 원형적인 시간관인 건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지만 다시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결국엔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게 원형적인 좀 동양적인 시간관이고 좀 서양적인 거는 직선적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컵을 깨트렸어. 그럼 그건 깨진 거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 그처럼 우리는 옛날에 뭐 공책에서 썼지만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 이런 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게 서양적인 시간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격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공동체에서 살 필요가 없이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같이 있고 아니면 혼자서 떨어져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행복한 게 덜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옛날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웬만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하지 못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행복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삶의 질이나 삶의 이런 편리성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과학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핸드폰을 못 쓰고 혹은 뭐 하는 거라고는 뭐 집에서 있는 거지만 엄마랑 아빠랑 되게 행복하고 그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애들이 과학기술로 모든 걸 주문하고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불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과 행복은 저는 큰 관계는 없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학기술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봐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타인의 기준, 타인의 행복의 기준에 자기를 끼워 맞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행복해도 타인의 기준에 의하면 또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행복한 조건은 외부 조건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또는 뭐 가족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가가 사실 변치 않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변화시킬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행복에 대한 고민은 항상 그 안에서만 깊어지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누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함 이꼴 행복함은 아니지만 과학기술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각각 이제 개인마다 어떨 때 행복한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울 때 행복을 많이 느껴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책 보면서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 책도 되게 희귀했고 이러니까 그런 행복의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도 너무 많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행복하다는 말할 수 없지만 행복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는 그런 기회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기준이 더 올라간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다. 그리고 사실 비교를 하기 쉽게 되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로 남이 뭐 하는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질문 사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인간은 외계 생명체를 이렇게 찾는 걸까요? 사실 있다 없다도 확신하지 않고 여태까지 못 찾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외계에는 없고 우리들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또는 우리가 제일 발전되고 그 후대에 다른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제일 유일한 생명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끊임없이 외계의 존재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는 걸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봐요. 왜냐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혼자뿐이라는 거잖아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언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저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를 찾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발전한 어떤 외계 문명을 찾음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좀 안도감 같은 걸 얻고자 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외계인만 찾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혹은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인간들은 찾으려고 하고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의 본성이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외계인을 막 찾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거에 인간은 각 분야에 대해서 진보라면 진보 혹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본성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싶고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걸 또 설명해준 철학자가 니체거든요. 니체도 이제 니체의 말을 직역 안 하고 의역을 하자면은 인간을 발전하기 위해 인간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 태어난 게 인간이다 라고 니체가 말했는데 그거랑 좀 연관되지 않나. 마크님도 우주는 아니지만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궁금해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크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는 사실 우주를 다 느끼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랑 우주랑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중력이라는 게 우리 옆에 있는 것만 중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전 우주적으로 모든 물체를 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물체와 중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력이 굉장히 약한 힘인데 동시에 굉장히 넓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주랑 연결이 돼 있다 중력으로. 근데 그게 너무 미약해서 못 느끼는 걸 뿐이지. 그래서 사실 뭐 히피 문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우주를 느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우주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크 말도 맞는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별의 잔해예요. 이제 별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잔해들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한 부분인 겁니다. 시인이네요. 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명학을 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뜻, 이 이름이 이 사람에게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주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하루 집에 갔는데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가 너의 이름을 내뱉으면은 이게 그냥 내뱉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아가서 그게 우주로 간다. 근데 그때가 한창 박 전 대통령께서 우주 머시기 할 때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성명학을 배우실 때.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무슨 사이비 거기에 빠졌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약간 마크님 설명 듣고 나니까 우주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도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약간의 이해를 소리도 얻었습니다. 우주의 일부죠. 전부 다 이제 우주의 일부분인 거니까요. 우주라는 게 또 생명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안에도 우주처럼 몇 조만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아 하나의 우주다 이런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고 그것처럼 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더 고등 생물의 미생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뇌의 시냅스의 구조가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랑 똑같아요. 맞아요. 우주는 이제 그 보이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인간의 뇌에 양자유도. 예, 약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 콘택트를 바탕으로 외계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